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특별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뉴스민에서 늘 모시고 촌철살인의 이야기를 들어왔던 분 모셨습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 조대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빅뉴스가 있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죠. 이제 드디어 야인으로 이제 무소속입니다. 정당 소속 없이 탈당을 해가지고 이제 이준석 깨스키야! 이준석 깨스키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네, 조대원 최고위원 오셨고요. 자, 뉴스민 이상원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첫 소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도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근황 토크를 해야 됩니다. 탈당을 감행하셨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뭔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허은하 전 대표가 대선 출마도 선언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 야, 이게 정말 어려운 야인의 생활로 갔는데 무엇이 목표며 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지 요 점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도 어려운 방송 이거 하잖아, 신문. 예. 그죠? 예, 이거 보니까 뭐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예, 오른쪽 도시에 우파 도시에서 우파에 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20% 30% 뭉쳐 있는 좌파에 붙어 가지고 또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독립 언론이라고 뭐 여러분들도 고생하시면서 가는데도 아예 안 망하고 가는 거 보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반면 교사 삼아서 뉴스민을 평평보다 삼는다고. 우리도 이제 독립 정치인, 독립 정당으로 가려고. 근데 제가 이제 개혁신당 해보니까 예. 이미 서로 간에 이 불신의 골이 너무 크면 같은 정당을 하기가 어렵고요. 네. 뭐 같은 당원끼리 만나서 맨날 서로 녹음기 들고 숨어서 녹취 뜨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정당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내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전화 왔을 때는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해도 네. 개혁신당 사람들이 딱 오면 딱 녹음기 켜고 나도 딱 얘들한테 딱 신경을 곤두쓰면서 네. 말 조심하는데 더 이상 같은 정당 하긴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나가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실 우리한테 연락이 양당에서 다 왔어요. 이 당 저 당 다 왔는데 뭐 조금이라도 재선 국면에서는 이제 저희 같은 작은 세력도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특히 민주당 같은 데서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계속 국민의힘 가고 싶다는 거를 표현을 계속했고 네. 그럼 막판에 이제 이준석이 또 국민의힘의 힘을 뭉쳐서 그 싸움 잘하잖아요. 예, 뭐 이재명 대표 예를 들면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그 이준석이를 잡는 데는 보니까 허은하 저쪽 이 팀이 가치가 있겠네, 활용 가치가 있겠네 싶었던지 네.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고 영입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뭐 그거까지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 뭐 저희들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너 곧 민주당 들어가려고 대선 출마했나 이렇게 또 폄훼할 거니까 일단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대선 완주하려고 나왔고 네. 뭐 아까 밥 먹으면서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대선 완주할 계산, 동계산까지 하고 나왔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지방선거와 총선 국면에서 어쨌든 이준석의 그 가짜 개혁신당을 대체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재명, 현재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되고 난 뒤에 또 이 거대 정당 두 정당한테 환멸을 느끼고 국민들이 다른 대안을 찾을 때 그때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서사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뭐 아시다시피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이긴 합니다. 89.77%.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것은 그 이제 50대 50 경선 누리기 때문에 당원 투표 말고 이제 여론조사 50%도 있는데 거기서도 89%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선거 후보로 결정이 된 상황이고 지금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삼자구도든 양자구도든 거의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고 있어서 대세임에 틀림이 없고 저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재명이 넉넉히 당선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 그게 뭐 누가 당선되고 떨어지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닌 거고 그렇죠. 네. 이 선거 국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이 이합집산이 그 이후에 전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제 전망들을 좀 이어갑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1차 경선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이제 4인으로 좁혀졌고 여기서 이제 과반이 넘어가는 사람이 나오면 바로 후보가 되는 거고 과반이 안 되면은 2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결선 투표로 보내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철수가 꼴찌라는 거는 대부분 추측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경원과 안철수가 4등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중에 누가 2명 안에 들어갈 것인가? 과반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도. 그렇죠. 그래서 2명 중에 누가 1, 2위로 올라가느냐?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한 편집장은. 저는 그날 알아챘습니다. 바로 4월 23일에. 4월 23일 우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께서 예. 저는 넉넉하게 1등 아니면 2등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쓰셨거든요. 뭐라고 썼습니까? 한독수 권한대행께서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출마하신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 이재명 비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놓겠습니다. 이게 이전까지만 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기자를 호통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거 묻지 말라고 그랬어. 무식한 말 같지도 않은 거 묻냐고 막 화를 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 갑자기 이 글을 쓴 걸 보고 우리 홍 시장님께서 3등 했구나.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오늘 올린 글들을 보면 거의 이제 내 정치 인생 끝났다. 거의 뭐 초탈한 듯한 반응의 글을 올리고 있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거기다가 이제 다시 갑자기 또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의 그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 장관이 출마하는 게 맞냐? 이런 식의 글을 또 갑자기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 홍 시장님의 홍 전 시장님의 이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단적으로. 그래서 김문수, 한동훈 이 두 분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 토론 과정들을 제가 이제 지켜봤는데 토론 과정을 지켜보면은 안철수는 바보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바보. 그러니까 말을 바보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대중들에게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의 포지션을 보면은, 이게 뭔가 그 금강불개처럼 말이죠. 아무리 조롱을 당해도 나는 품위를 지키겠다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은, 근데 말은 부드럽게 한다 손 치지만 상대방 글기예요. 김문수 정가 7범이잖아! 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6범. 6범인가? 그렇게 막 공격하고 있고, 홍준표하고는 뭐 거의 진짜 그 주먹 다짐만 안 했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말로 진짜 싸웠어요 진짜 정말 말싸움이 이거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토론에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과 이렇게 막 각을 세워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잖아요. 그게 더 갈고 닦아졌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과 이 싸움에서 이 작정을 하고 나와서 싸우면은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원래 장관 시절에는 약간 이제 수세적인 자세였잖아요.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공세를 할 수밖에 없고 장관은 그걸 막 받아서 반박하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토론은 이제 대놓고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가 펀치를 먼저 칠 수도 있는 이런 위치에 서다 보니까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일전에 이제 천하제일검이라고 불린 이유를 알겠다. 검사 시절에 그 면모가 드러난다. 라고 느낄 정도로 그건 좀 잘 드러난 것 같았어요. 근데 그 한동훈의 상대들이 너무 허접해. 그래서 한동훈이 정상인인 것처럼 보이는 매직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논평하는데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4명 중에 2명 결선 갈 2명을 누구로 꼽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법률 방송에 가서 마지막에 결선 2명 누가 갈 거냐고 예상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 근거는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전부 다 한동훈 후보하고 토론하겠다고 1대1 토론을 신청한 걸 보고 그렇죠. 제가 뭐 최고위원 선거 3번 나가봤는데 원래 제일 앞서가는 사람한테 다른 후보들이 이제 질문도 많이 하고 토론도 신청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어쨌든 상당히 앞서가고 있구나. 아니면 적어도 앞서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미리 견제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2번의 토론 기회를 잡은 게 홍준표, 김문수 그리고 한 번이 이제 안철수 이래서 안철수 후보는 가장 약한 후보로 저는 미리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그 방송에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김문수, 한동훈 토론하는 것까지만 보고 들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그날 5시에 뭐 데스 매치라 그러면서 한동훈, 홍준표 후보들이 토론을 하셨는데 예. 제가 그 김문수, 한동훈 토론을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그때 방송에 나가서 이제 얘기한 게 김문수 장관이 과거에 내가 알던 그 김문수가 아니다. 이분이 과거에 부천 소사에서 국회의원 3번 하고 경기도지사 하실 때는 그 논리가 상당히 샤프했고 그다음에 개혁적인 보수 진영이지만 진보도 상당히 경험을 하고 그렇죠. 진보의 약점과 생리를 잘 알고 그 길을 적재적소로 적절하게 이렇게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네. 토론도 상당히 잘하는 분으로 기억하는데 그날 제가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한 7대3 정도로 김문수가 밀렸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과 그 있잖아요. 네. 몇 범이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이재명보다도 전과가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이재명을 공격하겠냐 하는 그 사건이 우리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보수 진영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진영에서 과연 전과 이제 정확하게 6범이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명박 이후로는 없다고 봤는데 그런 분이 나오니까 다들 충격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본선 가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전과 기록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럼 6범이 4범을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 사람들 이 국민의힘의 극렬 지지층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이재명의 그 파렴치한 범죄하고 김문수 장관의 그 범죄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전과하고 비교가 아니더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딱 느낀 거 중간에서 이제 보는 입장은 뭐 좌파들은 저보고 극우라 그러고 그리고 극우들은 저보고 극자라 그러고 근데 저는 뭐 꿋꿋하게 나는 늘 중간에 심판 보는 입장으로 인생을 정치를 해오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으로 봤을 때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워서 김문수를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이제 거론을 못 하겠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김문수가 아닌 다른 후보로 내서 이재명의 전과 4개를 다시 부각시키고 뭐 형수 녹취록을 틀고 이렇게 다시 부각시켜서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려야지 김문수 후보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까지가 제가 보고 들어갔는데 방송에 근데 5시에 나와가지고 그 홍준표와 한동훈을 보니까 이건 뭐 홍준표는 내가 봤을 때 거의 9대1로 밀리더라고. 갔죠. 완전히 갔어. 그러니까 홍준표, 김문수 장관은 논리에서 좀 밀려도 그래도 어른으로서 때로는 품격도 좀 있었고 한동훈 후보가 못됐게 하면 야 그래도 젊은 놈이 저렇게 나이 든 사람한테 우리 예의 품격 많이 따지잖아 보수가. 그렇죠. 그렇게라도 욕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아니 홍준표는 둘이 얼굴 가려놓고 보면 더 철이 없는 게 홍준표 시장인 같은 게요. 네, 맞아요. 아니 뭐 우리 부모님이나 뭐 대구 계신 어른들은 내보고 자꾸 홍준표를 욕을 한다고 얘기하고 저놈의 종래기는 맨날 아직도 홍준표 욕한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 수도권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분을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내요. 부끄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네. 논리도 없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는 기본 자세도 안 됐고 무례하고 그렇죠. 억지 주장하고 이게 제가 이분을 대구시청에서 작년 7월인가 8월 만났을 때 그때 느낌도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지자체장을 만났는데 가장 무례했고 혼자 가운데 앉아가 허은하 대표를 향해서 계속 허의원이라고 부르고 보통은 이제 박형준 시장이나 특히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석을 항상 우리가 당대표한테 이렇게 양보를 하고 의전을 해주시고 말씀을 아주 공손하게 깍듯하게 인사를 먼저 하셨는데 홍준표 시장은 뭐 아예 머리 숙이는 것도 없고 그냥 반말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그때도 우리하고 1시간 넘게 얘기하면서 절반 이상을 한동훈을 원색적으로 욕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걸 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대구 경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3분의 1 이상을 내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이가 치고 올라갈 거다. 당대표 할 거다. 라를 너무 자신 있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꼬라박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피지기가 안 되면 이게 백전백패구나.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수성구에서 국회의원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옆에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켜봤을 때는 그때 홍준표 후보는 지피지기가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명태균 때문이었어. 명태균을 가르쳐줘서 그래. 명태균 때문에. 맞아. 네, 그건 아니고 홍준표 시장이 예전에
저기 동대문에서 보수가 어려운 그 당시에도 뭐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지만 여전히 동대문이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서 국회의원 3번 하셨잖아요. 네. 그때 홍준표가 계속 떨어지더라도 계속 동대문에 계셨다면 저는 그분이 대통령 되실 수 있었다고 봐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 양반이 경상도로 방향을 트는 순간 한번 떨어지고 이제 야 도저히 나는 이런 선거 못하겠다.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선만 치열했지 본선이 손쉬운 곳으로 경남도지사 특히 대구시장으로 오고 대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오는 순간 나는 전국적인 인물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하여튼 지금 보면 이 홍준표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폭로 내지는 그 심화되는 보도들이 연이어 매일 터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홍준표 아들이 명태균 쪽에서 오더 받고 그거에 따라서 홍준표가 막 실행하고 이런 것들까지 되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나왔고 뭐 명태균 씨랑 반복적으로 만난 걸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도 이제 그러니까. 뉴스타파 통해서 확인이 되기도 했고 해서 뉴스타파가 지금 명태균 씨가 쓰던 컴퓨터를 가지고 계속 하나씩 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어디까지 깔지 알 수가 없고 뉴스타파가 계속 밝히잖아요. 홍준표 시장은 저희의 전화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가장 잘했던 게 이런 보도들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보도에 대해서 가장 잘했던 게 고소고발이거든요. 입도 떼지 않고 고소고발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그분이 쫄린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싶어서 아마 본선에 올라가더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본선에도 못 올라갈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경선의 결과를 방송에 공표하는 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데 그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경선 관리하는데 그 각 캠프에서 다 한 명씩 있단 말이지. 결과 알거든 자기들끼리는. 얘기를 못 할 뿐이죠. 이 4명 뽑을 때 순위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들끼리 안다니까. 외부에 공표는 안 되지만은 본인들끼리는 안다고요. 근데 드러났다니까요. 홍 후보가 그 당일날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하겠다라는 글을 썼을 때 저는 이거 적구나.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한덕수 대행과 이제 단일화가 추진될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과 이제 범보수 그룹에서 한덕수를 지지하기 위해서 김문수를 밀 거다. 그게 그 표대로 드러났을 거다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그 분석이 나오기가 무섭게 홍 후보가 그렇게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처음 내는 걸 봤을 때 이미 그때 그걸로 뽀록이 났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예상컨대 다들 김문수를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결선에 가가지고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한동훈이 되면 그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비상대권이라 그래가지고 당대표에 준하는 권한을 막 몰아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을 당대표에서 끌어내렸잖아요.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 때.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얼마나 욕을 했어. 의원총회에서 완전 조리돌림 했다고요. 근데 갑자기 당원들과 이 투표를 통해가지고 다시 당대표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 저는 뽀개질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이거 대선 코앞에 두고 이게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일단은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1등을 해서 후보가 된다면 저도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 가능성을 높다고 보는 이유가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맨날 애국 애족 그러고 뭐 의리 따지고 원래 대구 경북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많으니까 우리 대구 경북 되게 뭐 의리 살인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 못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 말이 미안한 말이지만 본인들이 그 부분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되게 강조하고 의리 따지고 그다음에 뭐 배신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내가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렇고 대구 경북에 있는 대구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게 박근혜 대통령을 예전에 우상처럼 사실은 모셨잖아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나? 유승민 한 명이 버려서 탄핵됐느냐? 그렇지 않다. 당연하죠. 당시에 대구 경북의 여론조사도 20% 미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었고 대구 경북 의원들 다 돌았었지 않느냐? 그렇죠. 그때 다 돌아서 놓고 그리고 딴 사람을 데리고 왔다면 내가 좀 이해를 해. 근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넣는데 앞장섰던 한동훈이 모셨던 사람이 윤석열이니까 윤석열이 부렸던 게 한동훈이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당의 대권 후보로 내서 정권을 잡을 생각을 하느냐. 한번 우리가 지고 다시 굶더라도 5년을 진짜 손가락 빨고 지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의리를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 독자적인
우리 보수의 정신, 대구 경북의 정신에 맞는 후보를 발굴해서 나가야 된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상식인데 네. 양심이고 그 상식과 양심이 없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 좌파들이 도리어 더 왜골 쓰고 이게 뭐 자유 얘기하고 저기 좌파들이 보면 관용 얘기하고 좀 이렇게 리버럴하면서 포용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좌파는 자기들하고 소위 말해서 이게 뿌리가 다르고 자라온 게 다르면 사상이 다르면 철저하게 이게 딱 배척을 하더라고. 근데 우파는 그런 거 없어. 우파는 나의 기득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누구든 이익 집단이야. 예. 맞아요. 이해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한동훈이라면 네.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됐다고 얘기하고 대구 경북 의원들 다 끌어안고 가서 대선을 치룰 거예요. 끝마치고 죽일 때 죽이더라도 그렇게 할 거고 그러면 대구 경북 의원들도 말잖아요. 간이고 쓸개가 없는 사람들인 거. 또 된다 싶으면 그렇죠. 몰린다. 거기 가서 머리를 숙이고 코 박고 바라벨에 엎드려서 열심히 할 거라고. 그러면 뭐 이제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씀이시네요. 한동훈이 나중에 딱 대선 졌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권력을 잡으니까. 당권을 잡고 있겠죠. 그렇죠. 한동훈 위에는 다음에 전국적인 선거를 치룰 사람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한동훈이라면 가장 내한테 찍혀있던 대구 경북 의원 한 10%에서 20%만 딱 죽이고 다음 날리고 그다음 대구시장이 이미 날아갔고 네. 경북도지사 이철우 이런 사람들 날리고 네. 그렇게 바꿔서 나머지는 이 겁을 나누어가지고 중, 하 내한테 덜 적대적이었고 또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들 네. 겁 주면 이런 사람들은 다 내 편으로 일단 놔뒀다가 다음 총선에 날리면 되니까 네. 그 앞선에 우두머리 노릇하며 자기를 괴롭혔던 몇 명만 딱 제물로 날리면 충분히 저 당은 장악할 수 있다. 그렇게 장악이 어렵지 않다. 저 당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국민의힘이 깨질 거라고 뭐 이렇게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는데 기대를 하시네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네. 현재 솔직한 심정은 저도 스스로가 보수라 그러고 제 가족들은 다 저를 보수주의자로 네. 그리고 허은하 캠프 안에서도 저를 보수주의자 몇 안 되는 보수주의자로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대구 경북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하고는 같은 당을 하기가 어렵겠구나. 네. 내가 국민의힘으로 가끔은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네. 대구 경북에서 있는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네. 내 고향이지만 도무지 이런 생각으로는 수도권에 가가지고 네. 이웃들하고 이렇게 차 한 잔도 마시기 힘든 대화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하고 네. 같은 당을 한다는 게 내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완전히 이제 대구 경북 의원들보다 더 내가 극우 포지션으로 내 육사 출신 군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뭐 뉴욕에서 공부하고 다 부자들 핵 기득권들 만들어 이런 얘기. 기득권 편 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빨갱이들 하고 입에 달고 살고 네. 뭐 이재명 공격하고 뭐 이러면서 네. 여기서 이제 다시 내가 이렇게 완전히 살아온 이 20년 정치 인생을 바꾸면 네.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볼까? 네. 그거 아니고는 대구 경북에서는 안 난 돼요. 희망이 그거는 없는데. 그렇게 하시면 지금 같은 조씨 여기 대구에 계시잖아요. 저씨 누구요? 원진이 형님. 원진이 형님. 그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절대로 아니, 조대현 최고를 존경하는 마음에 절대로 그 길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당을 장악하기에 힘든 변수가 지금 있잖아요. 한독수 권한 대행이 지금 그치. 나오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한독수 대행이 나와버리면 당연히 당 내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당연히 코박콩할 이 사람들이 한동훈 말고 한독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빅텐트 얘기할 때 이 네. 빅텐트는 진짜 빅텐트가 아니고 대피소다 대피소. 이거 결선 투표를 왜 도입했어요? 에? 처음 도입했다고 결선 투표. 그렇죠. 한동훈 되는 걸 막으려고. 그럼요. 그 뭐 당 대변인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네 명 중에 제일 1위 원래 후보 뽑으면 되는데 네. 그걸 굳이 결선 투표를 만든 거는 친윤표를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한동훈을 이겨야 된다. 예? 그런 식으로 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이 되면 내가 한동훈을 대표로 삼고 그 윤석열은 가만히 있으며 또 윤석열을 구심점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인간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성일종 이런 사람들이 한 60몇 명, 70명 가까이 모아가지고 한독수 제발 출마하세요. 뭐 서명운동하고 그랬었죠. 지랄병을 하고 자빠졌잖아. 내가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건. 야, 이 막방이라고 이제 막 나가나? 야. 아니 이건 진짜 한국 정치의 구태예요. 이런 뭔 헛소리야. 아니 제가 보수 정당이 자기네들 안에서 대선 주자가 있잖아요. 있는데 왜 자꾸 외부 용병을 들이나 이거지. 에? 본인들이 경쟁력 없는 거를 잡아가는 꼴이잖아요.
아니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지금 입에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거 관리하겠다고 있는 양반을 갑자기 너 좀 제발 나가줘.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러니까 다른 욕심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최고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한동훈 후보가 이 당을 장악하기 힘든 요소가 됐고 당은 쪼개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간다는 거지. 한덕수 밑으로 다 가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모여. 헤쳐 모여.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덕수의 빅텐트론.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국민의힘도 쪼개져서 네. 대구 경북당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부울경 중에도 이 대경당에 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은 이 대경당이 남고 부울경 있는 저 보수 국민의힘 사람들 중에도 그래 좀 어려운 지역 사람들은 수도권에 예를 들면 이 충청 이북 지역에 수도권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당을 만들어서 한 개의 보수 이제 재건을 할 수 있는 당으로 만들고 그다음 민주당도 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과 죽어도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 저는 그렇죠. 있겠죠.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제가 사실은 대구 경북에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보다는 민주당의 비명계 쪽 사람들하고 대화는 더 잘 돼요. 밥 먹고 술 먹고 해보면 그분들하고 정말로 이런 사람들하고 당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술 먹으면서 이재명 욕도 하고 같이 하는데 딱 이제 방송 나가지고 딱 카메라 딱 돌아가면 완전히 이제 또 민주당 이 명빠가 돼가지고 이재명 편을 들더라고. 지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공천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혹시 내 입으로 자기 이름을 부를까 되게 쫄고 있는데 전혀 내가 뭐 궁금하다. 내가 사랑하는 선후배들이기 때문에 까지는 않을 거. 근데 그게 가능을 하다면 우리 국민들도 그걸 저는 많은 숫자들이 원할 건데 진짜로 그게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허은하 대표하고 우리가 나와서 당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게 원래는 개혁신당이라는 당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토대를 마련하고 그 텐트 안에 앞으로 정말 양심적이고 상식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1% 지지율을 높여가면서 한 10년 안에는 집권을 하자. 지방선거도 반드시 이재명이 만약에 뭐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재명 권력이 언제까지 가는 거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러면 너무 많은 권력이 저기 몰려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심판이 끝나면 또 다른 세력으로 견제를 시키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대안으로 우리가 개혁신당을 이 바깥에 제3지대에 있으면서 키워가자고 했는데 그 이준석이 때문에 완전 이게 망가지면서 우리가 느낀 거는 국민의힘 안에서 느꼈던 답답함보다 이준석하고 같이 있으면서 느꼈던 답답함과 그들이 하는 잔인함이 왜냐하면 국민의힘 안에서는 제가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괴롭힘을 안 당했거든요. 근데 옆에 허은하라는 정치인이 그 거짓말과 나는 허은하가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게 왜냐하면 뻔한 거짓말을 눈앞에서 하고 가족을 공격하고 하는 걸 보고 참 내가 이런 말 할 때 내가 울컥한데 어떻게 저런 젊은 애들이 저렇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처음에는 허은하가 다 뭐 지동생을 임명했다 뭐 돈을 함부로 썼다 심지어 막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뭐 메이크업 비용을 당비로 썼다 저기 비례 받으려고 3시간 동안 울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허은하 보고 그랬다고 왜 당신은 그걸 거짓말쟁이야 그러고 이렇게 못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준석하고 잘 지내서 어떻게든 조금 자기가 숙이면 타협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참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지금은 허은하 저기 대표를 보면 이제는 막 때로는 감정이 막 복받쳐 올 때는 막 눈물을 이렇게 보일 때도 있다 내 앞에서.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볼 때마다 내가 인간적으로 뭐 정치도 정치지만 인간적으로 허은하를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했던 거고 그래서 저런 자들이 제3지대에 가거나 진짜 젊은 사람으로서 미래라고 얘기하면 희망이 너무 없다. 우린 진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쪽에 투항을 하든지 지금 현재는 이준석이 국민의힘으로 간다면 내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게 절대로 이준석이 가는 당에는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무리를 이끌고 이재명한테 투항을 하든지 뭐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독자 출마를 하고 완주를 하자. 완주를 하다 보면 이준석을 만약에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우리 진심이 전해져서 국민들이 저건 가짜고 저거는 명태균하고 어울리던 놈이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접대받은 것도 있고 7억각 사건도 이번에 다시 선거를 하면 꺼낼 건데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맞다. 제3지대의 이 미래를 위한 싹은 이준석이 아니라 허은하구나.
저 조대원이구나 이렇게 국민한테 알려지면 나는 희망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마를 하고 완주하려고 지금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이제 우리 조대원 최고 말씀만 들어봐도 빅텐트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빅텐트라는 것은 반명 빅텐트라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돼. 반 이재명은 이념 따지지 말고 다 모여. 이게 이제 반명 빅텐트인데 옛날에 윤석열 막자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준석도 그렇고 선면성 경쟁을 하고 있어.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빅텐트를 해봤자 이재명한테 안 된다는 걸 알아. 알거든. 그게 배경에 있다고 봐야 아니 되겠나? 빅텐트를 치려면 빅텐트를 칠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도 없는데 텐트를 어디다 치냔 말이야. 이게 에드블론도 아니고 땅이 뭐 하늘에 띄울 거냐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준석 머리 좋잖아요. 완주한다 그러거든. 죽어도 자기는 단일화 안 한다 나는. 그렇죠. 그리고 뭐 국민의힘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나를 인간 쓰레기 취급했는데 그 인간들하고 어떻게 단일화 하냐고 막 털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미 빅텐트는 텄고 그냥 한덕수 이미지 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엄한 놈들 진짜 찌끄레기 같은 이낙연 뭐 이런 사람들 뭐 잊혀진 존재들 그거 가가지고 뭐 그나마 이름이라도 이런 거 아니면 내 이름을 언제 사람들 입에서 거론을 시키겠어. 요 정도 수준에서 저는 빅텐트가 아니라 그냥 움막 정도 살짝 지었다가 와르르 저는 무너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안 된다. 한덕수도 뭐 반명 빅텐트 만들어질 리가 없다. 그래서 이 빅텐트는 결국에 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수 정치 세력이 재편되는데 어떻게 영향을 줄 건가. 여기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최고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이야기하셨던 것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지지를 보내고 싶은데 동시에 우려가 되는 지점은 이준석 그렇게 되면은 허은하 후보가 하는 대선 국면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준석 나쁜 놈 말고 없을까봐. 그럼 큰일 나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비전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이게 결국에는 탄핵 대선이고 내란 이후에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선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이 내란 이후에 이 대선 이후에 어떤 대한민국 이 제3지대에서 이준석과 다른 어떤 정치적 모멘텀을 만들 거고 그 모멘텀은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다라는 게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게 저는 솔직히 지금 이 대선에서 우리 뒷부분에서 할 이야기겠지만 그 이야기가 없는 게 너무 저는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싫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 고려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마저도요. 공약을 얘기하잖아. 사람들이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네가 뭐 대통령 되나 임마 이렇게 된다고. 아니 그래도 이 상황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을 인정을 하고 뭐 비판을 한다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일 거다. 이런 지점에서 우려가 될 거다라는 지점들을 명확하게 꼬집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 세력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유권자들은 분명히 있고 저도 사실 지금 이렇게 너무 일변도로 가는 거에 대한 우려는 있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라는 건 대탕평이에요. 이게 어쨌든 내란 세력은 종식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이후에 모든 세력과는 손잡고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한 발 전진시키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을 하리라고 보는데 저는 그걸 못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는 건데 뭐 다행히 지금 뭐 정규재 씨나 조갑재 씨나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윤여준 전 장관이 또 이재명 후보 쪽에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것도 저는 또 다른 쪽에서 우려가 되는 거죠. 그건 보수 진영과의 어떤 합인데 이재명 후보보다도 더 진보적인 세력과는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숙제가 남은 거고 우리 조대원 최고가 나가는 길은 그 안에서 어떤 공간을 열어서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니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을 던져서 그 국면에서 우리가 이 역할을 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고민은 저는 최고위원님한테 그냥 기후에 아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 이준석 절대 안 돼. 이재명도 절대 안 돼. 갈 곳은 다 없애고 나니까 구구 하나 남았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네. 아니 그렇게 소고법으로 정치를 하면은 갈 데가 구구밖에 없어요.
아니 네. 뭐 내가 아까 밥 먹을 때 얘기했던 거는 내 감정을 얘기했던 거고. 아니 뭐 준석이도 철수 끌안고 저렇게 뽀뽀하고 하는데. 한참 웃었네. 그러고 앉았는데 둘이가 톰과 제리보다 더 하잖아요. 아, 근데 그럼요.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정치가 이렇구나. 정치가 뭔데 싶어서 둘이 속내를 만약에 우리가 들여볼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저것들이 둘 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나. 그러게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도 그런 연기를 하라 하면 잘합니다. 잘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가 이제 이준석만 계속 뭐 발목 잡고 이준석만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준석 때문에 출마한 거 아니냐라고 사실은 우리가 갈 때마다 기자들이 그렇게 묻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첫 번째는 허은하 대표하고 저하고 역할을 좀 나눴어요. 이준석 주로 까는 거는 내가 하고 당신은 대권 후보니까 당신은 주로 정책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20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가장 공약으로 인구 소멸에 대비해서 어쨌든 그 서울에다가 살기 좋은 청년들도 살기 좋고 뭐 없는 사람들도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게 아니라 허난 아예 서울로 가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곳곳에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해서 결혼하고 하면 1억씩 주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공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공약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현 가능성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있어도 내가 국방정책 한동훈이보다 더 좋은 정책을 갖고 있어도 아무도 기사 안 써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허은하 후보가 여러 가지 정책을 갖고 있어도 지금 현재 기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일단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기자들도 관심이 없다. 근데 어차피 그래봤자 이게 사실 이재명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누군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 다른 이제 사실상 군소 후보잖아요. 군소 후보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전체 지지율이란 게 사실 다 뺐자 진짜 많이 나오면 다 합쳐서 10%거든요. 8%에서 10%. 8% 10%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지율을 생각을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 8% 10% 내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해내겠다라는 각오가 없으면 사실 이게 독자 완주를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죠. 이게 독자 완주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고 저는 지금 뭐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허은하 후보도 그렇지만 이 진보 진영 내에서 지금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도 당 출마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사회연대회의 측에서 권영국 대표와 이렇게 후보를 지금 선출 준비 중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후보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10% 내에서 최대치를 먹기 위한 어떤 고민이 없으면은 이 대선 이후에는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 고민을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고민이 너무 보고 싶다. 근데 그런 정치 풍토를 누가 만들었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만든 게 50%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난 봐요. 뭐 윤석열 탓을 진보 쪽에서는 계속 하는데 이재명 쪽에서 소위 말해 친명이라는 쪽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대통합을 하자면서요. 그러면 보수 쪽도 끌어안고 뭐 윤여준도 끌어안고 조규재도 끌어안고 뭐 정규재도 끌어안고 다 끌어안는데 그럼 내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 안에 있는 비명이라고 했던 사람들 박용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죽여놓은 거 따져보면 우리가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왜 우리 가족들도 이재명 당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다 말리냐면 저긴 봐라. 결국 이재명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정말 뭐처럼 충성하지 않으면 결국 다 죽인다. 차라리 네가 국민의힘에서 바른 소리 하다가 두들겨 맞고 한 거는 지금까지 서사라도 있으니까 방송이라도 불러주지. 이걸 다 이재명 그동안 비판하고 윤석열 나는 이재명을 동시에 비판했는데 지금 만약에 투항하고 이재명 쪽으로 들어가면 그 들어갈 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대원을 좋아했던 보수 내의 양심 세력, 개혁적인 성향을 가졌던 지지자들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조대원 네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바른 소리 하면 두들겨 맞고 어려운 길을 가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도와주고 내가 항상 선거하면 국회의원 한번 못한 사람인데 7번 예비후보하고 하면서도 매 선거 때마다 내가 후원금이 3천만 원 이상씩 허은하 후보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고 이랬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얼마나 저한테 실망하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쪽에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권력이란 게 이제 거의 이재명 당 민주당이 다 거의 200석 이상을 다 이제 통합했다 치면 일본처럼 이제 자민당처럼 돼버리는 건데 그럼 그 안에서 개파가 있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주당 내 현재 안에서 비주류가 어디 있어요?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럼 전부 다 이재명의 충성 아니면 다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당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동안 국힘이
독재의 후예들이고 독재 세력이라면 새로운 신독재 세력이 출현해서 앞으로 나라를 몇십 년 동안 어렵게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민주당이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보수에 있는 양심 세력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권력을 내가 뭐 딴지 걸겠다는 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게 그 정치의 역할, 정치인의 사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내는 공약이나 이런 거를 기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지 않냐라고 그렇게 아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고민과 아젠다들이 더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나와주면 저희도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국민들 수준이 지금 되게 올라가가지고요. 지금 홍준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재명 같은 중범죄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나 이 캠페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캠페인이 안 먹혀요.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게 시대의 중범죄자인 윤석열마저도 옹호하잖아요. 지금 내란죄가 지금 사형 무기밖에 없는 중범죄예요. 내란 수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레임은 이제 물 건너가서 저는 이제 바라는 것은 이재명이 대세가 되고 이재명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여차저차 할 때 가치 중심적으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이 싫기 때문에 이재명이 말하는 건 다 싫어가 아니고 이재명이 하는 것 중에 잘하는 거는 그래 나하고도 가치가 맞으니까 난 연대할 수 있어. 근데 이재명이 하는 것 중에 나의 보수의 가치와 안 맞아. 저건 안 돼. 정책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비토를 놓으면서 비판이 되면 좋은데 자 비명이나 반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당내에서 경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게 안 보이고 본인들 이해관계나 본인 공천의 위협이 생겼을 때 갑자기 비명 반명으로 돌아서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무능함이라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국민들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명이 뭔가 잘못할 때 정책적으로 저건 잘못됐고 저 방향으로 갔다가 오히려 국가에 손해를 끼치니까 이러면 안 돼요라고 손들고 그 내부적으로는 토론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토론은 잘 안 보이고 민주당에서 그냥 이권 투쟁만 하고 자빠진 거예요.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당원들이 염증 느껴가지고 저런 인간들 나가 이렇게 된 거거든 사실. 근데 좋다 이거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 당이 돼가지고 우리가 거대 정당이 다 하나가 돼서 이재명 와 이렇게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공천 앞두고 또 밥그릇 갖고 싸웁니다. 그러면은 지금 것은 이재명 와 이랬던 사람도 그때 되면 또 자기가 공천이 위태로워지거나 이러면 갑자기 또 막 비판하고 이렇게 돼요. 되는데 저는 하여튼 요는 정치판에서는 이건 어쩔 수 없다 친다면 그래도 좀 유능한 정치인은 인기 없는 정치인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 가치를 정확하게 지키고 뭐 내 가치만 지킨다면은 어떤 정파가 됐든 나의 가치관에 동의만 해준다면 유연하게 좀 포용하고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홍준표 봐요. 지금 청년의 꿈에서 갑자기 포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포용한다고 뭐 말만 또 포용한데 이재명도 포용하겠대. 범죄자라고 욕하다가 포용. 근데 그런 말을 아무도 안 믿는 이유가 본인의 가치관과 방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남 욕만 잘하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저 정치인 얘기만 들으면 대한민국의 어려운 것들이 뭔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기대감을 주는 정치인이 나타나서 비판도 하고 또 협력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품격 있는 보수. 진짜 그런 보수를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품격이 있는 보수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약점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수를 안 친다니까? 상대편에 대해서 박수를 절대 안 쳐. 그렇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국가에 대한 고민과 어떤 걱정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내세우는 가치나 정책을 두고 싸우고 다투지. 그렇게 해서 품격을 다투는 거지. 그냥 이재명 저 사람은 범죄자고 전과 사범이잖아. 이걸로 싸우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 3년 내내 보여준 게 그거야. 근데 안 먹히는데 뭐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아쉬워. 그러니까 기자들도 뭐 할 얘기가 저거밖에 없냐. 그러니까 아쉬워. 그러니까 기자들도 정치를 다루는 기자들도 아쉬운 게 그런 정치인들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다른 이야기들을 던져주면서 좀 기사를 쓸거리를 만들어준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없어. 그냥 계속 쟤는 범죄라서 안 된대. 그건 안다고. 아는데 저 범죄자 말고 다른 범죄자 그럼 찍을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되는 어떤 정치의 발전. 그게 지금 시작돼야 되는데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 없다면 그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는 후보가 이준석은 그나마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어떤 면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계속 뭔가 던져요. 저는 좀 놀란 게
지난번에 대구에 와서도 정책 토론회를 하기도 했는데 정책 토론회 과정에서도 어쨌든 자기는 대구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정책을 지금 여기서 흘러가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던지려고 하는 뉘앙스를 보이더라고요. 뉘앙스를 보이고 그게 이준석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해요. 그런 거 잘하는 게 어쨌든 그 이제 실현 가능성은 논외로 하고 그러니까. 세팅은 잘해. 그래서 그게 실력인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세팅은 잘해, 이준석이 세팅은. 그래도 10% 가까이 지지율이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정치인들은 그것조차도 못해. 그러면 그건 실력이 없는 거죠. 화두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두를. 뭐 하나만 정정을 하면 네. 이준석이 10% 가까이 나온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뭐 우리도 여론조사 돌려봤거든요. 네. 이준석 대신 네. 여기도 우리가 비공개용으로 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출마 결심을 하면서 네. 여론조사 한번 안 돌려보고 나왔겠습니까? 비공표 여론조사 예, 비공개 돌렸죠. 당연히 돌렸는데 공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공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방금 얘기하실 때 이준석이 10% 나온다는 거는 그 3명을 넣었을 때 3자 대결. 그러니까 양당이 싫은 사람들이 네. 여론에 응답하는 사람 이제 무당청으로 대부분 많이 빠졌고 아마 그 여론조사는 무당청이 제일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양당으로 도저히 표를 못 주는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제3자를 찍은 거고 그 자리에 예를 들면 허은하를 넣든지 심지어 조대훈 인지도가 좀 있다면 조대훈을 넣든지 다른 사람을 박용진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10% 나온다. 저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온다. 그게 그 여론조사가 지금 이준석 쪽에서는 계속 광고를 하면서 우리 후보가 10%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통계학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양당을 싫어하면서 투표는 하고 싶은데 네. 양당은 너무 싫다. 뭔가 대안을 달라고 하는 국민들이 한 10% 좀 된다. 그 중에 이준석 표는 나는 1%, 2% 정도 된다. 많이 나오면 한 3, 4%까지도 제가 봐주는데 5%는 난 넘지 못한다고 저는 이렇게 장담을 하고요. 잘못하면 선거비 예. 보전 못 받겠는데요,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선거비 보전을 받는다는 게 근데 이준석이 왜 저렇게 빨리 당을 장악하려고 했냐면 예. 당에 있는 돈으로 우리 개혁신당이 허은하 대표가 꽤 많은 돈을 모아놨기 때문에 예. 이준석이 오달 내렸고 돈을 모아놔라고 그래서 뭐 표현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 했지만 어쨌든 대표 임기 마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 놓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허은하 임기가 내년 5월 달까지였고 바로 지방선거 이후에 대선은 그 다음에 원래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이 계속 언론에 나오는 인터뷰한 걸로 과거에 한 걸 보면 지방선거는 자기가 공천을 해서 그립을 잡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허은하 임기를 줄여서 비대위 체제나 선대위 체제로 가려는 계획은 이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허은하를 선거 없는 해에 당대표는 예비군 중대장이나 갔다 막 이렇게 동대장과 갔다 이렇게 폄훼하는 말도 계속 했었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조기 대선이 되니까 허은하가 자기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니 모아놨던 10억 넘는 돈을 자기 돈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선거비 보전은 아마 이준석이 지금 당내 경선 비용도 777만 원 그게 애도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쟁을 치열하게 붙여서 만약에 경선을 했어요, 근데? 지 혼자 했지. 지 혼자 올라오고 지 혼자 했어. 연설 토론 한 번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정은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런 민주당보다 더하네. 그렇지. 완전. 그러니까 민주당 보고 이준석 천하람이 뭐랬냐면 사당화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할 때 많은 그 커뮤니티 자기들이 좋아하는 커뮤니티의 젊은 층들이 야 허은하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이준석 네가 할 소리는 아니지. 니는 이재명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냐. 이재명은 그래도 임기 있는 대표를 쫓아내고 악마화해가지고 끌어내리고 머리채 잡아가 끌어내리고 이런 짓은 안 했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허은하 대표가 그때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준석 의원하고 커넥션이 있는 거를 밝혔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걸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페이북에 올렸다가 또 삭제했거든요. 맞아. 아니 곧 대통령 되실 분이 그렇게 올렸다가 참 빠지게 그걸 내리기도 하고 그 정도로 그게 사건이 커지면서 뉴스쇼에서 강력하게 이제 반발하면서 모든 민영사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했었거든요. 그럼 뉴스쇼는 못 나가겠네요. 여기 허은하 후보 측에는. 이제. 당연히 거기서는 못 나가게 하겠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그 좋아하던 박성민 민기획 대표하고 이준석 의원도 요즘 잘 못 부르죠. 불렀다가는 아마 자기들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제 말은 이제 돌아가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준석이가 앞으로 국민의힘에 붙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거나 대선 국면에서 우리를 괴롭히면 허은하를 써서 이재일을 하려는 또 생각. 자기 손에 피 묻히기 뭐하니까 이 이준석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허은하가 늘 얘기하지만 내 눈으로 봐서 통장을 봐서 확인했고 부패했던 거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몸으로 겪어서 쟤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거짓말하고 표리부동한지를 아니 허은하를 통해서 이준석을 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렇게 공을 들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공을 들이고는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 공은 뭐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후보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중도 보수로 이제 정체성을 이제 변모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보수 진영이 있었던 사람 중에 좀 이제 극우라든지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 좀 유능한 사람,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요 이제 영입 대상으로 삼고 아마 많이 설득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기본적으로 보면요, 뭐 이번에 내란이라 그랬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찬성 반대로 나눠 싸우는데 한동훈 대표만 하더라도 탄핵은 찬성했지만 내란이란 표현은 못해요, 저 사람이. 저 당에서 내가 만약에 저 당에 있었어도 내가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 표현은 못하고. 근데 이미 우리는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대표하고 저하고는 그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국민의힘 들어가기도 제가 보수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극우 정당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뭐 그 정도 야 저걸 갖다가 잘못된 내란으로 인정하는 세력 같으면 다 안을 수 있다면 그거는 뭐 크게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이재명 정책은 보면요 때로는 오른쪽에 내가 국민의힘 있을 때 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있을 때 봤던 정책하고 너무 비슷한 게 요즘 많아서 저 사람이 무슨 진보주의자냐 도리어 나하고 비교했을 때는 부자들 세금 더 깎아주고 더 친부자적인 정책을 하기에 도리어 실망스러운 점도 있을 정도로 이재명 정책으로는 저하고 별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양양자 전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 가서 대선 경선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길도 있고, 이재명의 그 품으로 들어가는 선택지도 있고, 독자 세력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신당을 창당해보자. 이런 것도 있는데, 세 길 중에 어디를 제일 선호하세요? 아니,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내가 오죽하면 그 얘기까지 했어요. 당신들이 이제 허은하 대표하고 그 민주당 들어가자고 허은하 대표는 아니고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에 선이 닿으니까 글로 가자고 한 우리 쪽 사람도 있었거든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투표하고 우리는 치열하게 논쟁을 토론을 하고 하니까 내부에 우리는 허은하 부하도 아니고 이번 그 사실은 투쟁 과정에서 다 수평적인 동지적인 관계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허은하 대표가 마음대로 통제를 못해요. 뭐 우리가 대표로 인정하고 하는 거는 가장 많은 희생을 하고 또 가장 많은 공격을 당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겪었던 게 조대원이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우리 조직원들이 인정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열한 토론을 꽤 오래 했는데 결국 이재명 쪽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왔다면 오죽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그러면 허은하 대표하고 그 민주당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일단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뛰고 우린 도저히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러면 무소속으로 남아서 있다가 대선 이후에 우리가 돕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이제 원래 이제 좀 세력의 균형이 맞춰지고 대통령 권력도 좀 한 1년 지나면 힘이 좀 빠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럼 그때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민의힘 돌아가는 상황도 보고 보수가 재편되는 걸 보고 진로를 결정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양양자 의원 척도 제가 잘 알거든요. 거기도 어쨌든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을 만들었던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이 꽤 되는데 대부분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조직은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렇겠죠. 호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아는 양양자 의원의 가장 측근 중에 한 명인 분도 광주 사람이다 보니까 의원님을 참 좋아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하지만 난 도저히 국민의힘 못 간다라고 하고 이 사람도 개혁신당은 탈당해서 무당청으로 지금 무소속으로 남아서 저하고 소통하면서 최고님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같이 행보를 하자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야, 그럼 양양자 전 의원은 자기 기반에도 좀 그렇죠. 거기도 내가 봤을 때 태반이 안 따라갔지 국민의힘 안 따라갔지. 굉장한 결단을 내렸네. 그거는 이제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외통수였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은 갈 수도 없어. 민주당 못 가지. 민주당은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은 그 배신자를 보복하고 왕따시키는 게 이 국힘보다 더하기 때문에 도저히 반명이나 비명했던 사람은 거기는 못 가고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 가서 그나마 이제 한동훈하고 손을 잡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제 어려운 길인데 어쨌든 지금 근데 요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떤 지각 변동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당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이합 집산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일단 그렇죠. 드네요. 당권을 누가 잡든 당은 쪼개지겠죠. 지금 분위기. 국민의힘이. 네.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면 쪼개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원래 자기 기득권만 잡으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이 적어져도 상관없어요. 저 사람들은. 그렇죠. 네. 내 기득권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만 확보하면 돼요. 그게 돈이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특히 TK에서의 지방선거 공천권 요게 가장 알짜거든, 알짜. 그렇죠. 예. 그거는 절대 나는 놓치지 않겠어. 이런 사람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깝깝한 거지. 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으로 나와가지고 지방선거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거기는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는 진짜로 우리가 국민의힘으로 고양시 당시에 2018년도에 제가 당협위원장 되고 2020년도에 고양 갑지역 심상정 지역은 우리 국민의힘으로 나갔는데 네. 기초의원 한 명 당선 못됐어요. 중대 선거구제인데 3명 심지어 4명 뽑는 데서도 예. 민주당 거기는 또 정의당 뭐 이렇게 둘둘씩 나눠 가져 버리고 우리 쪽에 가번을 받고도 떨어지는 상황이 왔거든요. 제가 있는 지역은 그래도 총 4개 지역구 중에 한 지역만 2명 뽑는데 민주당이 다 되는 이런 적도 한 번도 없었거든. 다 되고 하나를 놓쳤고 참 뼈아팠는데 나머지는 그래도 2등으로 다 당선이 됐거든요. 도의원 후보는 진짜 찾지를 못해서 내가 그랬어. 도저히 못 찾으면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박사 받고 와 놓으니까 집사람 마누라라도 출마시키라고. 그 정도로 어떻게 국민의힘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못 내냐고 광역의원 그 정도로 이제 그렇거든요. 심각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도 만약 이렇게 돼서 대선에 이제 압도적으로 깨지고 나면 그렇게 되겠죠.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이 대구 경북당하고는 당을 깨고 수도권에 새롭게 당을 만들어서 나가는 게 기초의원이라도 먹고 이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이 국민의힘 이 당은 수도권에 공천도 못할 거다 그래 되면 진짜로. 그러게요. 어쨌든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하여튼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좀 있으면 이제 경선이 다 끝나서 아마 한 1, 2주 상간에 이제 명확한 선거 구도가 아마 짜여질 것 같긴 한데. 그럴까요? 대충 감이 잡히겠죠. 그 정도 되면 1, 2주만 지나면. 한덕수 때문에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가 사임하고 안 나오겠습니까? 30일에 원래 사임한다 그랬다가 또 오늘 기사는 1일날 사퇴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1일날 사퇴, 2일날 출마. 네, 마지막 국무회의가 29일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 한덕수가 나온다는데 다 동의합니까? 나올 지금 거다. 나옵니다. 저도 나오는데 네. 이미 저도 네. 오래전부터 나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덕수는 나온다고 봐야죠.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와서 어쨌든 뭐 이합집산이 벌어져서 후보가 정해지는데 한 2주 정도면은 대충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숫자로만 가지고 우리가 대선을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지금 이제 사람들의 민심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명확하게 이제 대선론이 굳어지면서 뭐라 그럴까 그 견제 세력이 잘 보이지 않고 뭐 이준석이라고 해도 존재감이 매우 미미한 그 지지율을 보면은 뭐 전국 지지율 한 6% 내외, 대구에서만 뭐 9% 10% 사이 뭐 나오고 뭐 그 정도인데 그것도 20대 남성이 많아요. 그래서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은 높죠. 그 사람들은 막상 투표되면 사표되기가 싫어가지고 또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결국에 이제 제3 세력이 안 보이는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선거 이후에 이제 건강한 제3 세력은 나올 필요가 있는 거고.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제2 세력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세력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제일 좋은 건 그거죠. 그 역할을 이제 우리 조채고가 제가 예전에는 이제 대구를 안 내려왔다면 대구를 경험하지 않고 내가 대구 경북 사람으로서 그래도 우리가 말이 비슷하고 뭐 부모도 여기 계시고 이러니까 모르고 했다면 내가 이런 국민의힘 이제 없어지고 여러분들 밀었던 당이 저렇게 쫄딱 망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부터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다 밀어내고 새로운 인물로 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대구 경북을
대표하고 전국 무대에 나가서 지역의 이 발전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정치인을 밀어달라고 하고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왔을 건데 작년에 경험해봤잖아요. 작년에 경험해봤을 때는 뭐냐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는데 야 우리도 국민의힘 싫다. 근데 민주당이 원체 보면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나오잖아. 그러면서 맨날 얘기했던 게 우리는 그래도 김부겸도 찍어줬었고 유시민도 뭐 많이 표를 줬었고 이러면서 자기 위안을 하고 전라도는 봐라 저거들 90% 막 밀어주지 않느냐. 다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후보, 보수 중에 좋은 사람이 나오면 찍어줄 거다. 뭐 학력이든 경력이든 실력이든. 근데 내가 그래서 그걸 파고든다고 학력, 경력, 실력, 말빨 하나라도 도덕성. 아니,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내가 여기 있는 후보, 국민의힘 후보하고 비교 좀 해주이소라고 했는데. 김부겸 의원도 3번 나왔어요. 그래, 맞아요. 맞는데, 김부겸 의원은 서울에서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도 하고 나왔고 돈이라도 기본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왔지만 대구 경북에 내가 그래서 간절하게 얘기했던 게 당선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선거비 절반이라도 보전받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내가 절망했던 거는 내 고등학교 동문들 나보다 젊은 후배들까지도 형님 그 이준석이 당 그 당은 안 됩니다. 나는 형님 안 찍어줘요. 이걸 보고 내가 여기는 이준석 당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준석이 또 도망갔지 않느냐 대구 출마자 해놓고 여기는 이준석 도 있는 당이지 윤석열 당 이재명 당 같은 1인 독재당이 아닙니다. 그렇다 치면 대구는 조대원 당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먹히지 않았지만 준빠들이 그 젊은 애들이 나를 이준석 수령님 또 그 황제를 갖다가 욕했다고 왜 반말했냐고. 그 준석이도 대구에서 출판 기념회 할 때 인사 90도로 안 하면 삐지고 내가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대구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제 당협위원장도 내놨지. 개혁신당 탈당하면서. 이제 무소속이지. 그냥 무소속이죠. 그래서 대구 집 저걸 괜히 내가 올해 계약을 해나가 매달 민지 좀 빌려주십시오. 매달 저렇게 돈이 빠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차비도 빠진데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참 그렇구나 하는데 그래도 내가 늘 얘기하지만 가슴 뭉클한 얘기지만 여기 고향 아닙니까? 그렇죠.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역 같으면 진짜 이 돌아서 오줌도 안 논다고. 근데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자랐고 내 부모, 형제, 친구들이 오늘도 대구에 왔나 보니까 니 오늘 온다네 뉴스민 온다네 대구 힘내래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향을 못 버리는 거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그래도 지금 선거 이 정치판은 그래도 1인 브랜딩이 중요해서요. 조대원 최고가 이제 홀로 세력 없어도 홀로 진짜 유튜브 방송도 진행하고 하면서 브랜드를 잘 만들면 또 허은하 전 대표 그런 거 전문가 아닙니까? 개인 퍼스널 브랜딩 하는 그렇죠. 거.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만들어가면 이 지역구도 안에서도 저는 충분히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스킨십을 해가지고 너무 약하고 여기는 이제 스킨십을 안 먹히는 동네고 기존 기득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기를 끌어야죠. 그렇죠. 유튜브 운영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유튜브 채널 개인 채널 운영하셔야 되고 성장을 시켜야죠. 방송도 많이 나가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논객이 돼야죠. 논객이. 그게 가장 저는 아주 좋은. 말 잘하더라, 똑똑하더라 이게 그렇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만드는 게. 그럼요. 그래서 지명도를 높이셔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오늘 일단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자, 대선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강수영의 2바구는 개편을 위해서 잠시 휴식기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방송 포맷과 방송 시간도 아마 생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 형태로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민이 원래 잘하는 분야들이 있고 뉴스민이 취재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 색깔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방송을 만들려고 또 지역의 언론이기 때문에 지역 이야기를 더 잘 풀어낼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고민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고 또 의견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